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밀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밀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주십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려서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로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까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이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에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데요.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E,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의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땅콩은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9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죠.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줘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 알려드릴게요.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곤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20알 정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땅콩의 겉면 위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산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따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 7.2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소 50mg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 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칼레이드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